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국어로 현대 소설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험 요번 주까지 계속 방과후 수업을 야간까지 진행을 하고 하느라고 선생님이 강의를 따로 찍을 시간이 없었는데 1학년 학생들 요번에 이제 경화여고 1학년 학생들 요번에 시험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소설 파트에서 뭘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나 봐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는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라는 이제 작품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이 작품에 찍어달라는 학생들이 이제 20명 이상이 계속 문자와 카톡이 날아와서 최대한 빨리 찍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이제 지금 시간이 8시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빨리 찍고 9시 전에 선생님도 집에 가려고 이게 좀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방금 얘기했던 카인의 후예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 알 건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성경 속에 그 우리 아담과 하와의 아들, 이제 큰 아들이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카인이라고도 합니다. 그 가인과 동생 아벨이 있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카인이죠. 카인의 후예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겠죠. 소설을. 왜냐하면 카인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친동생을 인류 최초로 죽인,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자이면서 그 살인의 대상이 이제 친족이었다라는 거죠. 이 작품 속에서도 그것들의 내용을 쭉 이어가는 게 있는데 이제 어떤 의미로 이어질 수 있냐면 요 안에 박훈이라는 지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지주의 도움을 받았던 도섭 영감이라고 하는 이제 마름이 나오고, 또 이제 그 지주였던 그 박훈 집안에 수많은 혜택을 누렸던 이제 마을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지주들에게 반기를 들게 되고, 이제 그 같이 마을에 살았던 그 일종의 우리 한 민족이죠. 한 민족이자 한 동족을 일종의 넓게 봐서 하나의 가족이라고 본다면 그 가족이었던 그 지주를 쳐내려고 하는 모습이 마치 이 카인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요 안에 등장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카인의 후예와 동일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으신 상태에서 작품을 이해하시면 좀 더 아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은 사실은 그 광복 직후에 북한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토지 개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함께 작품 속에서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소설은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이 늘 말씀드리지만 인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공부할 사람들을 위해서 인물을 먼저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선 3명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이 3명 외에도 다른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먼저 도섭 영감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이 도섭 영감은 오장녀의 아버지, 이제 밑에 오장녀라고 나오는데 이 안에서 오장녀가 딸로 나오죠. 그 오장녀의 아버지이자 박훈 집안, 이 박훈이라는 사람이 그 지주 집안의 한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박훈 집안의 마름인데, 마름이란 존재는 지주를 대신해서, 지주는 땅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지주를 대신해서 땅을 관리하는 중간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해하기 쉬우려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주가 있고 소장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장농들을 관리하는 중간 계층이다. 어찌 보면 약간 그 지주 쪽에 약간 붙어 있는 권력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당시에 이제 소설 같은 거 보게 되면 이 마름의 횡포가 되게 심해요. 권력을 안고 있으니까 막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막 하는 거죠. 도섭 영감도 그러했어요. 자, 그런데 기회주의적 인물이다. 왜 그런 거냐면 대충 내용을 이해하시면 그런데 그 사회가 바뀌면서 지주를 탄압하는 분위기가 일자 이 도섭 영감이 자기도 그 지주였던 그 박훈 집안의 위세를 업고 사람들을 막 괴롭혔었거든요. 그러자 마름들도 좀 퇴출당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자기가 앞장서서 그 지주를 몰아내는데 앞장을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봐서 자기가 살고자 노력했던, 생존을 위해서 그랬던 인물이에요. 이 안에서는 조금 올바르지 않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도섭 영감과 약간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이제 박훈이라는 인물이 있죠. 온건한 그러니까 좀 약간 마을 사람들이 자비를 많이 베풀었던 요 안에서 박훈 집안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이제 사람도 나와요.
자, 그리고 소극적인 지식이다. 처음엔 태도가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해. 그런데 이 박훈의 숙부였던 박용제도 역시 지주겠죠. 지주였던 자신의 숙부가 숙청을 당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숙청당하는 건 당장 죽는 건 아니고, 지주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제 그 탄광 같은 데로 끌려가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풀려나게 되거든요. 이게 도망 나오게 되는데, 도망 나와서 마을로 돌아왔다가 결국은 어쨌든 이제 일련의 사건이 있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박용제의 아들이 바로 박혁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박혁이 박훈과 이제 사촌간이겠죠. 박혁은 자기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이 이제 도섭 영감이라 생각을 해. 왜냐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앞장서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박혁이 도섭 영감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숙부의 죽음에도 충격을 받았고, 또 이제 어쨌든 자기가 이 일을 수습한 게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박훈이 자기 사촌이었던 박혁을 대신해서 도섭 영감을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행동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박훈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오장녀. 어릴 때 이제 함께 자라면서 박훈과 오장녀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오장녀는 이제 신분의 차이가 있으니까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게 돼요. 그런데 시집 갔다가 그 결혼 생활도 이게 뭐 순탄치는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침 이제 박훈이 그 야학당 사람들을 밤에 이제 그 가르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도섭 영감의 딸이면서 박훈을 사랑하고, 그 박훈이 박용제라고 하는 자기 삼촌이 퇴출당했을 그때 저 인간도 몰아내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여기는 오장녀가 나와 사랑하는 사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오장녀의 도움으로 박훈이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박훈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도섭 영감인데, 도섭 영감의 딸이었던 오장녀는 오히려 그 박훈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인상으로 나온다. 이제 이러한 약간 좀 줄거리이자 인물에 대한 성격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본문은 훨씬 더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작품을 이해하기 좀 쉬우라고 선생님이, 사실은 이 작품이 2018 수능 특강이라고 2018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3학년 연계교자라는 거에서 정보를 준 게 있었어요. 바로 이제 이러한 지문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 좀 더 읽어보시면 좀 더 이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 작품은 북한의 토지개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광복 직후의 토지개혁이 문제였다고. 국가 권력이 민족 구성원을 둘로 가르면서, 그러니까 이 둘은 지주계층과 밑엔 소작계층으로 가른 거예요. 자, 그러면서 폭력적으로 사회를 재편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카인의 후예라는 제목이 뭐였냐면, 자기 동생을 죽였던 카인, 그 제목을 땄던 이유는 민족 동족끼리 동족 상잔의 어떤 폭력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폭력적으로 사회를 재편할 때 벌어진 상황을 보여주는데, 계층의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마름이었던 도섭 영감, 그리고 지주였던 박훈, 이 둘이 싸우게 되는 건데, 처음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둘의 사이가 되게 친밀했어요. 왜냐하면 지주 집안을 도와서 마름이 관리를 했을 거니까. 그런데 해방 후에 토지개혁이 시작되면서 이 두 시기엔 좀 차이가 생겼던 거죠. 이때는 친밀했던 관계가 이제는 개혁 시작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박훈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제강점기라는 시기와 해방 후에 이 두 시기가 약간 상반되는 느낌의 어떤 시간상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딸이었던 오장녀의 특징은 이전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누구와? 박훈과. 그래서 결국 도섭 영감과 오장녀가 서로 갈등을 빚게 된 이야기가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갈등을 빚게 되는 그 상황이 여러분 처음 책에 보시면 아버지는 또 왜 이러우? 이제 이런 말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전반적인 내용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박훈 집안이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었고 아주 좋은 소작인에게 좋은 은혜를 베풀었었는데, 광복 직후에 이제 북한에 그 당이라고 하죠. 공산당. 여기가 토지개혁을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토지개혁이 사회주의죠. 북한이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주의 땅을 다 빼앗아서, 그 토지개혁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지주의 땅을 빼앗아서 다 공평하게 나눠주자. 그러니까 지주들은 다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농들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제 앞장서서 물리치자가 되는 거고,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지주 입장의 이 박훈 집안은 물론 나쁜 지주도 있었겠지만 박훈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되게 어이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노력해봤지만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 모습,
그러한 박훈을 사실 도와주었던 이 도섭 영감이 자기도 그와 비슷하게 위험한 지경이 되자 오히려 자기의 그 위험함, 그러니까 자기도 쫓겨난 위험성을 미리 대비하고자 자기가 이제 지주를 몰아내는 데 앞장을 서게 되고 그 앞장서 싸우는 과정 속에서 박훈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박훈의 삼촌이었던 이제 박용재가 죽게 되면서 박용재의 죽음으로 인해 그 아들이었던 박혁이 복수를 하려고 하자 대신 박훈이 해주려고 마음을 먹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더 있는데 도섭 영감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이름이 삼득인데 그 삼득이가 원래 농민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박용재라고 하는 그 박훈의 삼촌 죽었을 때 그 박용재의 묘자리를 봐줬던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지주 집안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쫓겨나게 돼요. 그 농민위원장 자리에서. 그러자 도섭 영감이 자기 아들이 쫓겨나게 되니까 분노하게 된 거지. 그래갖고 사실은 박훈을 찾아가서 막 따지려고 낫을 들고 가는데 낫을 들고 이제 죽이려고 가는 거고 이제 거기에 아까 박훈도 얘를 이제 내가 대신 죽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칼을 들고 이제 서로 박훈은 칼을 들고 여기 있는 도섭 영감 낫을 들고 이렇게 싸우다가 박훈이 칼로 도섭 영감을 찌르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도섭 영감이 좀 더 세서 오히려 박훈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아까 말했던 그 삼득이라는 애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박훈이 위험에 처하니까 자기 아버지를 오히려 말려요. 그러면서 박훈에게 부탁을 하죠. 자기 누이인 그 오장녀와 함께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오장녀와 박훈이 함께 도망가면서 소설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본문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자, 카인의 후예. 선생님이 제목에 네모쳤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카인의 후예가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민족 간의 동족 상잔의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 동족 상잔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형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북은 한 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카인, 아까 얘기했던 자기의 형제를 죽였던, 자기의 동생을 죽였던 그 카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에서 엿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인의 후예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아바지는 왜 또 그러우? 자, 아바지, 오마니 전부 다 뭐예요? 약간 사투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소설에서 사투리, 즉 방언을 사용하고 있구나. 우리가 흔히 이제 사투리 사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현장감을 드러낸다고 얘기를 하죠.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럼 아버지는 또 왜 그러우? 자, 이런 단어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비판적인 자세를 엿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아버지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써있지 않고 이걸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비판하는 모습이 들어있는 거니까 대화를 통해서 일종의 간접적인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흔히 소설에서 뭔가를 제시할 때 직접 말해주면 직접적인 제시라고 하지만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면 우리가 간접 제시라고 하는 거니까요. 글쎄 말이다. 어머니가 좀 말을 해요. 라고 해. 그때 어머니가 놀라는 눈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소설 속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 이 소설 속의 행동이 갖고 있는 인물의 심리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사실 확인에 대한 것들을. 근데 어머니가 놀라는 눈을 해요. 그 얘기는 엄마로서는 뭐 할 수 없냐면 아니 어떻게 아버지한테 반항을 할 수 있지? 제가?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왜냐하면 어머니는 굉장히 순종적인 순응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남편한테 반항한다고? 딸이 아버지한테 반항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이런 성격이 있는 거죠. 요새 아버지가 박 선생한테 너무해요. 이 박 선생이 이제 바로 박훈이라는 그 지주였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박훈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은 이제 그 박훈을 도와주고 있는 처지에 있으니까 자, 지나간 일도 생각해야지 나빠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지나간 일이 뭐겠어요? 지나간 일이 바로 박훈 집안이 우리 집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 박훈 집안에서 입은 박훈 집안의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토지개혁인가 뭔가 된다고 그래. 그거를 수가 있어요? 오마니가 좀 말을 해요. 약간 그 옛날 우리 옛 국어는 국외음화가 안 일어난 것이 많거든요. 사실 북한 사회는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옛 국어의 흔적이 되게 잘 남아있는 나라라서 국외음화가 안 일어난 게 우리 옛 국어의 특징이라면 그러한 말투가 잘 남아있는 곳이 북한 쪽이야. 그래서 보통 지읒이 돼야 되는데 디귿으로 이제 남아있는 거죠. 지렁이라고 하지 않고
디렁이 뭐 이런 식으로 디나간 일도가 그러니까 지나간 일이 되겠죠. 토디개혁. 그러니까 얘는 혀가 짧은가? 이게 아니라 토지개혁인데 그냥 북한의 말 언어 습관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지개혁인가 뭔가 된다고 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거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이것이 둘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거겠죠. 아니 뭔가 된다고 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어머니가 좀 말을 해요. 어머니 왜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삼낼까? 그러니까 이거에서 알 수 있는 건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순종적이에요?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랬더니 오장녀 아버지 도섭영감은 20여 년, 그러니까 이제 도섭영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도섭영감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20여 년 동안이나 훈내 토지, 훈내라고 얘기했지만 이 훈이 바로 아까 그 박 선생을 얘기하는 걸 테니까 이 훈이라는 존재는 박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박훈 집안의 토지를 관리해온 마름이었다. 그러니까 도섭영감의 직업이 바로 이 마름이라는 거죠. 아까 마름 얘기했었어요. 뭐라고 그랬죠? 지주 대신 토지를 관리하는 중간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름이었다 설명했죠. 그죠? 자, 마름이었다. 그동안 웬만한 지주 못지않게 잘 살아왔어. 이 얘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은 그동안 이 박훈 집안에 뭘 입었구나. 은혜를 입고 살았구나. 그죠? 누구의? 박훈 집안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요즘 토지개혁이란 걸 앞두고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달라진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많이 입었었는데 이제는 뭐 한 거야? 자기한테 불리한 처지가 되니까 이제는 달라져 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도섭영감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왜 기회주의적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름 시절에 사실은 이 도섭영감이 훨씬 더 괴롭혔었거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땅의 주인인 것처럼 사람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롭혔던 것들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여기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마름 시절에 사람들을 탄압했었단 말이에요. 그 마름 시절 탄압했던 그 모습들에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기회주의 태도를 보더니 그게 오장녀에게는 못마땅했다는 거야. 그럼 요 못마땅했다라는 게 오장녀에게 가지게 된 결과물이 될 것이고요. 그럼 왜 못마땅한 거지? 바로 이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원인이 되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구나. 우리가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소설관계에서 물어볼 때 왜 오장녀가 못마땅했을까? 저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기회주의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딸의 말에 오장녀 어머니 눈이 더 놀랐대. 계속 엄마 놀래. 왜냐하면 엄마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 이거죠. 오장녀 어머니는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소극적인 여자야. 그리고 남편에 대해 순응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하지만 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여자야.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입장이 완전히 정반대 입장. 그러니까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애가 어쩌자고 이런 소리를 했었는지 모르겠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애가 이러다가 집안에 큰 풍파를 일으키겠는걸? 그럼 이때 큰 풍파라고 하는 건 누구와의 다툼인 거냐면 바로 아버지와의 다툼 이런 것들을 염려했던 거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보죠. 중략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박훈의 삼촌이었던 이제 박용재가 쫓겨나고 뭐 죽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박용재가 쫓겨났을 때 박훈까지도 축출하려고 했었는데 자기 딸이었던 오장녀가 오히려 박훈 편을 들어주면서 내가 박훈과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뭐 지주가 아닌 듯이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렇게 핑계 삼아 얘기해주니 그 결과 도섭영감의 그 계획이 실패해버리고 나는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저 박훈을 내 딸인 오장녀가 감싸주니까 그게 또 못마땅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냐면 도섭영감이 비석 앞에 가게 돼. 그럼 이 비석이 뭐냐? 뒤에 나오게 되지만 이 도섭영감이 주도해서 이 박훈 집안이 그래도 은혜를 많이 베푼 집안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송덕비라는 걸 세워요. 이 송덕비는 기념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을에 아주 훌륭한 공헌을 했다. 이런 식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지은 게 송덕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비석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하러 간 거겠죠. 비석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일찍이 이 훈의 할아버지, 이 훈은 박훈을 얘기하는 거 있고요. 이 송덕비는 도섬영감 자신이 감독해서 지대를 닦는다. 그러니까 훌륭한 시절이었잖아. 그 박훈 집안 사람들이. 그걸 때문에 이 도섬영감이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사이가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 송덕비 세우는데 자기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송덕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덕을 기리는 기념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박훈 집안의 사람들, 이 박훈의 집안이 굉장히 너그러운 집안이었나 보다. 너그러운 지주였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도섬영감 자신이 감독을 했다는 얘기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마름으로 활동을 했던 거고 아직 박훈 집안과 관계가 좋은 시절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세운 비였는데 그때도 그는 이렇게 정면에 서서 비를 면 바로 섰는가 어쨌는가 몇 번이나 겨냥해 봤다. 무슨 얘기야? 잘 섰나 안 섰나? 이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그 지주 집안과 좋았던 시기죠. 자기가 권력도 갖고 있었고. 자, 근데 지금 그죠? 지금 그가 이 비석과 정면으로 마주섬은 그때와는 다른 것이었대. 그러면 지금은 무엇이고 그때는 뭐냐는 거야. 지금이라고 하는 건 박훈이 뭐 한 거지? 박훈 집안이 몰락을 한 지금은 그때가 뭐죠? 박훈 집안이 몰락하기 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요건 몰락 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서로 정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럼 다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거 누가 얘기해 주는 거야? 작가가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서술자가 제시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제시해줘요? 다른 거였어 라고 대놓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바로 제시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제시하려면 대사나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거고 이건 대놓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은 어떻게 하면 대번에 이 빗돌을 넘어뜨릴까 하는 노림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세우려고 노력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몰락 전에는 이렇게 해서 잘 세워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요 궁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정반대의 상황이네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 도섬영감의 숨결이 거칠어졌고 눈썹꼬리가 몇 번이고 피끗거리면서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뭔가 화난 상태니까 도섬영감이 얼마나 분노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침내 에잉 하는 소리와 함께 도끼가 후려쳐졌다. 지금 그 비석을 부셔버리고 있는 거죠. 비석 한 중동이 핵작하게 금이 가더니 뒤로 나가 떨어졌고 그 메아리 소리가 들려왔네요. 한 번 부서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미친 듯이 막 부수기 시작해요. 또 한 대 후려치고 또 한 대 후려쳤대요. 그럼 계속 후려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요 안에 분노가 들어가는 거잖아. 자기를 방해했던 그 딸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딸에 대한 분노의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박훈 집안 있잖아요. 박훈 집안에 대한 원망의 심정도 아마 있을 거야. 내가 더 이상 너희 집안의 하인이 아니야. 뭐 이런 약간 원망의 마음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모조리 때려 죽이겠다. 모조리 때려 죽일 거야 하면서 도끼가 내릴 적마다 비석은 돌가루를 뿌리면서 부서져 나갔다.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이 도섬영감이 반항하는 이유는 어쨌든 자기가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당시에 마름으로 살았던 것도 살기 위해 순종했었고 그 위세를 얻고 사람들을 막 괴롭혔었고 이제 박훈 집안이 몰락한 이후에는 자기가 쫓겨날 것 같고 자기가 위험한 처지에 있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제 마을 사람들 앞에 서갖고 자기가 지주를 몰아내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던 게 드러날 것 같으니까 이걸 숨기려고 오히려 이제 지주를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거죠. 근데 그걸 도와주지 않는 자기의 아들과 딸 둘 다 안 도와주잖아.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몰아내서 죽게 만들었던 박용재라고 하는 사람의 시신 묘자리를 파주는데 도움을 줘갖고 쫓겨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박훈 죽여버릴 거야 하고서 낫을 갖고 덤벼들다가 결국 싸우다가 근데 또 마지막에 또 그 아들이 말리고
결국은 이 오장녀하고 그다음 박훈이 도망가게 되고 아들이 자꾸 또 이렇게 되니까 결국 도섭 영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오장녀의 역할은 사실은 이 안에서 주제가 어떤 그 남녀의 어떤 사랑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계층의 반대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오장녀는 아무래도 좀 약간 사랑 쪽에 좀 더 기울어져 있다 보시면 되고 도섭 영감과 박훈이 나오게 되는 것들은 지주 계층과 소작 어떤 그런 싸움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제는요, 광복 직후 우리 민족의 분열이 나오는 거고요. 이때 이 우리 민족의 분열이라고 하는 관점이 바로 박훈 대 도섭 영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게 풀어지는 거.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 박훈 대 마을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 마을 사람들 앞장서서 싸우는 게 도섭 영감이기도 하니까. 다음 밑에 남녀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나오는 이 파트는 박훈과 방금 얘기했던 오장녀의 마음가짐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박훈이 오장녀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데 마지막에 오장녀를 데리고 이제 함께 도망을 가는 모습이 나와요. 자, 이 작품은 전적 작가 시점이다. 나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1인칭은 아니겠고요. 그리고 작가가 이 사람들 심리를 다 아는 것처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작품 밖에 서술자가 이 올림포스 국어의 문제를 보면 2번 문제인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1번 서술자, 2번의 A를 보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서술한다? 그게 바로 전적 작가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C에 보면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거는 상세하게 모든 걸 다 안다는 서술에 그게 바로 전적 작가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B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의 주인공과 일치한다? 그럼 서술자하고 주인공이어야 돼. 그러면 작품 속의 주인공이니까 걔가 주인공, 그 주인공과 서술이 일치해? 그러려면 1인칭 주인공 시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고. D에 보게 되면 서술자는 인물과 사건에 대해 객관적 거리,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한다는 건 걔에 대해서 주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관찰자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선지에다 구성할 수 있겠네요. 그죠? 두 번째, 광복 직후에 북한에서 있었던 토지개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아까 설명했었죠. 그래서 북한에서 있었기 때문에 일단 사회주의적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사회주의적 개혁이라는 것들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지주의 땅을 몰수해서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무상으로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땅을 무상으로 갖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 지주를 탄압하라! 이제 앞장서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국가가 주도해서 폭력성을 일으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제목 카인의 후의 의미가 무엇이냐? 카인이라는 존재는 최초의 살인자인데 그 살인 대상이 친족, 동생이었다. 자기 형제였다. 근데 이 안에 보게 되면 결국 이 모든 마을 사람들은 하나의 형제나 마찬가지인데 한 형제나 마찬가지인 지주를 몰아내려 한다는 것은 그 동족상잔의 비극이 바로 카인의 특성과 동일하게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동족상잔의 폭력성과 이 후회라는 제목이 연결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정리 끝. 이제 다 했네요. 오늘 이제 수업에서 여러분 카인의 후예는요, 사실은 보면 요 본문이 좀 짧아서 뭘 봐야 하지 좀 모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요.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려면 일단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행동했을 때 어떤 심리였을까? 왜 싸웠을까? 이런 거 이해하시고 소설은 일단 인물 중심을 읽으라는 거 그거 하나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정보가 많지 않다면 분명히 문제에서 보기를 줄 거예요. 그리고 보기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보기를 꼼꼼하게 읽으시고 그 보기의 내용과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은 소설 문제를 하나 정도 풀어보시면 카인의 후예가 아니어도 다른 소설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연결하는구나라고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형제를 죽였다. 아이고. 형제를 막 칼 들고 있어 막 죽일 거야 하는 그 모습이죠. 이 카인 동족을 죽여 하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죠. 카인의 후예 말고 여러분이 또 요청했던 게 박완서의 카메라 워커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거는 선생님이 주말 동안 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찍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찍게 되면 또 링크를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다음 주에 있는 중간고사 잘 보실 선생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